비트코인이고요. 비트라고 해서 이제 또 비트코인하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저희 이름은 이제 벤처앤 테크놀로지 역사입니다. 한 15명 정도 되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저만 법대 출신이고요. 다 뭐 컴공, 전기전자, 물리, 그다음에 뭐 저기 관광학부도 있고요. 다양한 전공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약간 대학원 같은,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대학원 같은 이제 로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광하고 사무실 따시죠. 이제 연수원 나올 때는 학위를 안 주더라고요. 로스쿨 나오면 학위를 줬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오늘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AI법 이제 하위법령 작업반 하고 있고, 메타버스법을 한 3년 동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의 통과가 이제 앞두고 있고 아마 내년에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들이 이제 메타버스 앞에 논문 쓰셨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관광과 이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있으면은 미국 CES가 이제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 소비자 기술협회 CTA에서 이제 5가지 화두를 지금 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메타버스랑 웹 3.0, 그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지속 가능성, 휴먼 시큐리티인데, 이게 대부분 스마트 관광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냥 IT는 IT고 관광은 관광이다라는 건 옛날 얘기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디지털화 기반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IT 기술, 아까 전에 기술 패널 얘기 나왔지만 기술이 이제 스마트 관광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미국이나 그런 영미법 국가는 모든 걸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 체계라서 어렵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금융이나 되게 안전이나 의료 이런 쪽은 되게 엄격한 규제가 있고, 이제 뭐 다른 컨텐츠 분야는 좀 자유롭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대륙법 국가라서 특정 규제가 이제 허용하고 있어야만 하는 이제 포지티브 규제 체계다 보니까 훨씬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이제 빠르게 등장한 신기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법령 정비에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원래 법이 많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법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정한 사업 모델에 대해서만 특정한 조건, 특정한 시간, 특정한 뭐 장소에서만 특례를 주는, 어떻게 보면 입법권의 침해일 수도 있지만 뭐 국회 스스로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의 이제 책임으로 해준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허용하기 위한 것들이 이제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입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샌드박스라는 게 놀이터잖아요. 이게 밖에서는 여러분 아직 뒤에 보니까 다 아직 애가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나보면 밖에서 이제 하지 말라는 게 많죠. 엄마가 이것도 하지 마, 만지지 마, 뭐 울지 마, 싸우지 마. 근데 이제 놀이터에 들어가면 좀 자유롭잖아요. 마음껏 놀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샌드박스, 그래서 규제에 대한 샌드박스를 만들자는 거에서 나온 차관입니다. 지금은 이제 국무조정실이 총괄을 하고 있고 5개 부처 6개 법을 하고 있어요. 과기부가 지금 2개라서 하고 있는데, ICT 관련된 거는 과기정통 ICT 규제 샌드박스, ICT는 아니지만 산업끼리 뭐 수소나 이런 것들, 전기나 이런 것들 융합하는 거 산업융합 샌드박스, 수도권을 이외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다 모아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럴 경우에는 지역혁신, 그 다음에 금융, 핀테크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금융혁신 샌드박스, 또 스마트 도시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금 규정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 이제 세종 5-1 구역이나 부산 에코델타 시대 곧 몇몇 이제 스마트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 하는 것들은 스마트 도시법, 그 다음에 왼쪽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 모델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아직 초기 단계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특구에서 이제 특례를 주는 연구개발 특구 규제 샌드박스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왜곡한 거래 규정, 뭐 산업별 디지털 전환 촉진법,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법률 안, 이거 복해 있는 건데, 여기도 이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들이 들어오려고 많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아까 전에 법이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신규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 서비스, 산업 융합 서비스, 혁신금융 서비스,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 스마트 혁신 기술 서비스, 신기술. 특이한 거는 이제 신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엄격한 요건은 하진 않습니다. 다만 ICT가 전혀 없는데 그 ICT 요소 없이 그냥 서비스를 융합하는 경우는 ICT 샌드박스 가기는 어렵고 산업 융합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차이점들은 있겠죠. 그리고 금융혁신 같은 경우는 법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다는 정도 차이가 있고요.
아까 전에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디지털 플랫폼 활용 사업 모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ICT라는 그 요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이제 관광 사업과 모빌리티 결합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ICT 규제 샌드박스도 적절하고요. 산업인융합 샌드박스도 있고 스마트 도시 안에서의 여가 생활 관련된 거는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외국환 등 금융 관련된 거면은 금융 샌드박스를 활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사업 모델이 만약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적절한 부분 이용하시면 되고 가장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대한상위 규제 샌드박스가 있어요. 거기 제도에 신청을 하면 그 안에서 이렇게 길을 갈라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뭐 법적 성질 과정에서 뭐 행정행위다 이건 뭐 여러분들 관심 없을 것 같은데 그냥 특허에 가깝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판단이 좀 들고요. 입법권 침해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법에서 만들어준 제도이기 때문에 유용하면 될 것 같다. 이거는 그냥 법리적인 얘기가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건강 관련된 업무를 하실 때 ICT 관련돼서 이제 많은 요소들을 이용을 하실 거예요. 그 장거리 여행 중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몇 시간 동안 간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게 해서 생체 신호를 이제 입력을 해서 이제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일하고 한국에 와서 병원에 간다고 이제 만약에 스토리를 짜면 예전에는 그냥 병원은 병원, 의료면 의료, 비즈니스 트랩은 비즈니스 트랩, 그다음에 여행은 여행 이게 다 쪼개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원격 의료 중에 원격 모니터링, 원격 진료, 원격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격 모니터링이 규제 샌드박스로 이제 풀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겠죠. 장거리 여행 중에 이제 비행기에 비행사든 아니면 여행사에서 이제 스마트워치를 주고 한 10시간 동안 가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는 동안 뭐 영화 보고 자거나 이런 건데 그동안 계속 이제 그 생체 신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가서 일하고 한국에 돌아오면 그 스마트워치에 저장됐던 게 이제 병원에 가서 내가 병원에 가면 그동안 10시간 아니면 20시간 동안 축적됐던 데이터가 가서 이제 의사가 보고 그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물론 여행 가면서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라서 별로 안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만성 질환자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트랩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처럼 원격으로 원격 모니터링 끝났네, 그러니까 풀렸네라고 기사를 보고 넘어가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고 그걸 여행에 연결시키면 스마트 이제 관광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입법안들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사업에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보시는 게 좀 이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규제 샌드박스에는 이제 신속 처리 임시허가 실증 특례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원격 모니터링은 이제 실증 특례로 들어갔다가 적극 행정으로 풀린 케이스입니다. 신속 처리는 사업자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을 때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제도고요. 30일 이내에 답을 빨리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권 해석보다 훨씬 빠르고요. 또 장점은 저 30일 이내에 답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31일째 오면 뭐 공무원이 실수를 했던 그러면 이제 규제가 없는 걸로 그분은 사업할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 임시허가는 안정성 검증이 다 돼서 안전하고 다 됐는데 법이 개정이 안 돼서 기술 기준이 없거나 고시가 없어서 사업을 못할 때 이거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주는 임시적이지만 허가를 해주는 제도고요. 실증 특례, 실증이라는 건 테스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보편적이지는 않고 근데 사업성은 좀 있고 이럴 때 이제 생명, 신체, 재산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테스트도 안 돼요 원래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면. 하지만 시범 사업, 실증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속 처리를 거쳐야만 임시허가를 받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이제 바로 할 수 있게 됐다는 건 좀 차이가 있고요. 이 법령 공백 부적합 같은 경우는 실증 특례도 가고 임시허가도 가능한데 뭘 해야 되냐라고 하면 안정성 검증 데이터가 너무 풍부하게 많이 있다. 서비스를 이미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임시허가로 가는 거고 그런 안정성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실증 특례로 가는 건데 자기 혼자 이제 몇 번 테스트하고 안전하네, 문제 없네 이런 의미의 안정성 검증이 아니고요. 이제 뭐 어떤 공정한 기관이든 아니면 대학 기관이든 아니면 해외에서든 그런 서비스가 모두 될 때 그런 데이터가 있을 때 임시허가를 가는 거고
그거 아니면 보통 실증 특례로 많이 됩니다. 근데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 무조건 실증 특례로 가야 돼요. 이건 뭐 만료성 검증됐건 안 됐건 간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증 특례로 가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한 뭐 위홈이나 다자유 같이 이제 공유숙박 같은 건 다 실증 특례로 가게 됐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 뭐 그밖에도 이제 이런 제도들이 있었는데 뭐 잘 이용하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요. 샌드박스 신청 단계에서는 과제 신청을 하면 과제 접수를 해서 저희 로펌에서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내 사업 모델은 이러이러한 모양의 사업 모델이 있는데 이런 사업 모델이 있다고 해서 다 샌드박스 가는 게 아니고요. A부처 A법 같은 경우는 물어봤더니 규제가 아니래요. 내가 잘못 알았던 거야. 그럼 그거 빼고. 그다음 어떤 것들은 부처에서 이건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못 풀어줘. 그러면 수용하고 내 사업 모델을 조금 바꿔서 진행을 하고. 하지만 이거 어떤 A부처 B법 같은 경우는 나는 무조건 특례 받아야겠어. 그러면 이제 샌드박스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규제를 딱 풀어주는 게 아니고요. 어떤 거는 사업 모델을 바꾸고 어떤 건 수용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거 중에 도저히 내가 합리적으로 안 되고 이걸 바꾸면 내 서비스 모델의 본질이 흐려진다. 이럴 경우에 이제 샌드박스를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관부처가 이제 검토해서 30일 내에 답이 오면 사전검토위원회라는 게 열립니다. 사전검토위원회라는 거는 이제 부처 담당 공무원, 그다음에 신청기업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해주는 게 맞는지, 만약에 해준다면 어떤 조건을 부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론을 거의 진검승부가 이루어지는 이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심의위원회 장관님이 오시는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봐서 특례를 주고 이제 보험 가입하고 등등 한 다음에 2년 한 번 하고요. 한 번 더 2년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법제도 정비를 하는 대입니다. 그러니까 4년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법 개정이 되면 좋은데 공무원들이 많이 이제 계속 미루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좀 깊은 문제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어쨌든 저 기간 내에는 법제도를 정비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순찰 로봇도 있고요. 디지털 공유 간판 서비스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수요응답형 버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다 관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뭐 여기는 순찰 로봇을 했지만 자율주행 배달 로봇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면 로봇이 와서 이제 전달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전달을 하고 그럼 규제 개선이 완료됐고 그다음에 어디 갔을 때 택시가 없거나 그럴 때 수요응답형 차량을 불러서 단체 관광을 가면 불러서 이제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지 가면 화려하고 그냥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공유 간판을 통해서 그 지역의 이제 관광 상품을 설명하기도 하고 뭐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례를 받았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관광택시 중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외국인 여행자랑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택시가 이제 서울 택시, 경기 택시, 강원 택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고 넘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태우고 올 수도 없고 한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그 렌트카처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서울특별시, 여수시, 경주시, 양양군 지자체 대상으로 좀 특례를 해달라. 그러니까 사업구역을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명동에서 온 뭐 외국인이 파주도 갔다가 뭐 강원도 한번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해달라는데 이제 서울특별시는 이 규제가 제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외 나머지 쪽에서 했는데 여기자동차 운수사법상 구역 여기 자동차 운수사법 구역을 정한 거다. 이럴 때는 이제 그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택시 운송사가 다음 갖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서 영업하는 걸 본다. 그래서 해당 사업구역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하면 그 구역에서도 영업하는 걸로 본다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 보면 되게 답답하지만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너무 많은 택시가 이제 들어오면 이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존의 이제 나쁘게 말하는 기득권, 좋게 말해서는 자기 영업구역을 이제 나누는 이제 그런 업태가 이제 유지되고 있죠. 근데 점점 그게 이제 풀어지고 있는 세상이고요. 그다음에 택시도 지금 그냥 고정된 택시 요금이 아니고 이 사람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요금을 좀 조정할 수 있게끔 재량으로 좀 해달라. 미터기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해달라는 이제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력 요금제 같은 경우에 해야 되고 또 외국어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서비스도 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요금제를 해달라고 해서요. 실증 특례가 인정이 돼서 이제 로이프가 2년간 특례를 부여받아서 이제 4년까지 가겠죠. 그래서 여수시 양양군 대상으로 좀 실증하고 적용지역 확대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농어촌 공유숙박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농어촌 공유숙박이랑 이제 도심지 이제 외국인 숙박 같은 경우는 너무 갈등이 많아서 한 걸음 모델도 갖다가 규제 샌드박스도 이용한 것과 같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과제인데요. 농어촌 빈집을 소유주부터 장기 임대해서 재생한 후에 중개 플랫폼 이용해서 이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농어촌에 있는 분이 이제 살고 있는 그거를 전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빈집을 이제 장기 임대해서 왜냐하면 농어촌에 인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빈집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거고요. 근데 이제 농어촌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주택을 활용해서 운영 경우에만 허용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빈집을 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자. 일본도 지금 이렇게 위탁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공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해서 이제 관련된 규제를 이제 풀어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모델에서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겨우 통과됐고 여전히 지금 해결 중인 과제죠.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가면 이 다저우 이용하면 거기서 이제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평은 좋습니다. 거기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소통도 잘 하고 있지만 이게 확산됐을 때 다른 지역에서 이제 갈등이 이제 발생할 우려가 돼서 많이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따가 토론자분도 이제 얘기를 하시겠지만 이런 겨우겨우 특정 조건 하에서 샌드박스라는 게 그냥 제대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신청하면 특정한 조건 하에 특정한 사업 모델에 대해서 특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조건 하에 이제 허용하는 되게 엄격한 제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규제 개선이 안 돼 버리는 거라서 규제도 문제도 없이 뭐 그 지역과의 이제 갈등도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지금 실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제 풀릴 거라고 이제 희망을 갖고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공유 숙박 서비스 처음에는 지하철역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조건이 지금 이렇게 다 조건이에요. 이런 요건을 다 갖춰서만 해야 된다는 엄격한 조건을 붙여서 지금 승인했고요. 2020년 7월 만료였던데 2년 연장돼서 했고 서울시 전역 예전엔 지하철 근처에서 하면 이제 서울 전역에 살 수 있는 걸로 이제 조건은 완화됐지만 어쨌든 엄청난 조건 범위 내에 하고 있고 개정안도 이제 이 법안이 나가 있죠. 그래서 180일 이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라서 어떤 한쪽에서는 180일이 말이 되느냐 180일도 너무 길다 막 이런 식으로 갈등을 하면서 국회에서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로봇도 있고요, 자율주행 페트롤 로봇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배달 로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주행 로봇 하는 거 이제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 조건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게 실증하는 동안 사람 맨날 옆에서 같이 따라다녔어야 돼요. 이게 너무 귀찮죠. 이게 말이 되는가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차도가요, 인도가 우리나라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저게 폭이 한 1m 좀 안 돼야 되는데 저기 하나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비켜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실제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딪힐 수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이 다 쫓아다니면서 문제가 없는지 이제 컨트롤을 했는데 이제 다행히 문제가 없는 것을 발견을 해서 사람 없이 원격으로 관리자 지정해서 총괄 관리하는 게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광고도 해야죠. 그래서 관광 관련된 게 많은데 전기버스 유리창에 옆에다가 광고하는 거, 자동차 휠 커버에다 광고하는 거,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해서 광고하는 거 이런 거 다 안 됐거든요. 이런 것들을 허용해주면 아마 관광지 가면 훨씬 그러니까 여러분 태국 가면 되게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차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됩니다. 요즘 들어서 들어온 거 광고대가 많아요. 이게 광고 아무래도 돈이 바로바로 되다 보니까 사업 신청하는 게 많은데 풀리는 뭐 쉽지는 않은 이슈긴 하지만 우리나라 하여튼 운전하는데 시야 분산하면 사고 난다. 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얻는 게 훨씬 많으면 풀어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풀어주면 사고 나면 누가 풀어줬어? 왜 풀어줬어? 막 풀어준 사람 누구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보니까 규제를 잘 푸는 상황입니다. 유유 캠핑카 대여 사업 중개 플랫폼도 있습니다. 등록된 개인 소유 캠핑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엄청난 이제 규제들이 많아서 이런 엄청난 조건도 보험하는 것도 있었고요. 근데 저번 주에 상담한 거는 여러분이 이제 샌드박스를 신청을 하면 그냥 ICT만 하면은 지역에 문제가 없는데요. 어떤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업 같은 경우는 규제가 예상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휴 주차장을 활용해서 관광 캠핑카를 공유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시려는 분이 있는데 그게 주차장법상 주차장이 있고요. 그냥 주차장 아닌 공터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법상 주차장이냐도 주제가 이슈가 있고요. 거기서 그냥 차만 갖고 와서 그냥 냅두고 그냥 놀 수 있게 해주는 게 야영장업이냐. 야영장업은 뭔가를 이렇게 시설을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장소만 제공하지 아무것도 제공 안 해요. 그러면 이게 평일을 준 건가? 아닌가? 이것도 애매하고요. 또 그 지역이 여러분이 이제 관광업 하면 관광진흥법만 보지만 이게 그 지역을 가게 되면 국토기획법에 보면 일종 주거지역부터 쭉 주거지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 조항의 시행령 가면 별표가 있어요. 별표로 보면 각 지구마다 할 수 있는 건물과 할 수 없는 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할 수 있는 업과 할 수 없는 업은 또 건축법 시행령에 가야 뭐 어떤 지구에서는 무슨 업을 할 수 있고 무슨 지구에서 무슨 업을 이렇게 복잡해서 변호사들이 먹고 살긴 하는데 네, 그게 좋은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관광업을 한다고 해서 관광진흥법만 볼 게 아니고요. 관련된 규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있고 각각에 대해서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들을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합니다. 뭐 사후관리는 이미 신청하신 이후의 얘기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냥 보험비도 지급하고요. 실증 비용도 1.2억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제 규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부처와 국회와 이쪽에서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만 노력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논문이든 칼럼이든 이런 걸로 힘을 합쳐서 논의를 진행을 해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힘을 얻어서 규제 개선이 완료가 되지 사업자 한 명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지를 해주고 의견을 모아줘야 국회도 부담을 느끼고 정부도 부담을 느껴서 규제 개선을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규제 개선 방향을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도 고도화해서 여러분이 보통 통상적인 관광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하신 데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의 박상원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송대현 변호사님께서 아주 샌드박스라는 그런 주제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많은 어떠한 정보와 지식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저희 김기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분야는 이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하고 거기에 나오는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샌드박스를 얘기를 들었지만 한번 저의 분야인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샌드박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한 것도 사실 거의 그 의의가 어떤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벤처 조금 더 스타트업 컴퍼니 이런 거에 대한 활성화 또한 어떤 좀 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그러한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관광 쪽에 가져오면은 관광의 스타트업, 관광의 벤처는 도대체 뭘 하느냐 아는 걸 한번 궁금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거의 한 2년 정도가 됐는데요. 와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을 만나보면은 관광 벤처, 관광 스타트업 지금의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야놀자, 뭐 이런 회사들도요 다 어떻게 보면은 숙박에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라는 것에서 이제 접속을 해야지만 빅데이터라는 말을 보시면 데이터가 없으면은 빅데이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스타트업 회사들이나 벤처가 살아가기 위해선 데이터가 접근 가능해야 됩니다. 또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희 관광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에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개인적 법법, 뭐 여러 가지의 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벤처들이 앱을 만들고 그 앱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면 지자체, 비즈 코리아, 비즈 서울, 비즈 제주, 인천
지하철마다 모든 앱을 다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그런 앱이 혹시 있으신가요? 거의 없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기업의 투자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거기에 살아남는 앱들은 별로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데이터 수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법, 거기에서 어떤 컨셉을 물어보죠. 수집을 하는 게 허락을 하겠습니까? 앱을 다운을 받지 않거든요. 이러한 것도 굉장히 무의미하게 되고요. 그럼 과연 어떤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활용해서 활성화가 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론 통신사 회사, 신용카드 회사, 거의 데이터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저는 SK 쓰고 있는데 제가 SK는 저의 SK 활용을 한 거 가지고 데이터 수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이용자인 제가 SK한테 저희 데이터를 주세요 하면 주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떤 원리가 되나?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이게 어떠한 법이 관련되어 있고 어떤 규칙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라는 게 참 제가 볼 때 항상 고민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어떠한 법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관광의 스타트업과 이 벤처 기업이 샌드박스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재료는 뭐냐면 데이터의 접근입니다. 데이터를 접근할 수 없는 한 절대로 관광 벤처와 관광 스타트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재료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그러한 데이터 활용을 목적을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할 GDPR이 되겠죠. EU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이라고 하는 GDPR이 있습니다. 이거 활용해서 거의 이제 어떻게 데이터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굉장히 제한적이 많게 되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또 하나로는 단순히 관광 벤처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투명성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요. 호텔이 홍콩에 싱가포르에 짓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부랑 계약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규칙적으로 호텔의 퍼포먼스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거짓말했을 시에는 폐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냐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서울에 있는 호텔의 퍼포먼스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투명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아니 어떤 연구나 데이터 오픈에서 이런 걸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는 또 어떤 법이 적용이 돼서 좀 더 데이터가 투명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올 그 재료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많은 관광 벤처나 어떠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공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과거부터 제&D부터 뉴딜 정책 아래에 데이터 댐, 니아라는 조직이 있죠. 여기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오픈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보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좀 더 다른 새로운 좀 디테일한 데이터를 볼 수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법이나 규제가 완화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돼서 이러한 큰 대기업이 아닌 좀 더 벤처나 스타트업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좋은 제품이나 생산이나 어떠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협회 정대준 사무국장입니다. 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게스트하우스랑 호텔업을 한 10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사실 이 자리에는 다 발표자분들이나 뭐 토론자분들이 다 학계나 법 쪽이나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말씀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업계 그냥 목소리를 의견들을 조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심포지움의 주제가 스마트 관광 기술 발전과 정책 법 규제인데요. 그래서 정책 법 규제에 대해서 이제 업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두 가지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공유 숙박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그다음에 호텔업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호텔업에서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나오고 수익도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소속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협회, 공유숙박 협회에 지금 소속이 돼 있고 사무국장도 맡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아픈 손가락 쪽에 더 마음이 가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 법과 규제 차원에서 보면은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을 지금 거의 한 7년 정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단속이나 뭐 점검이 나오질 않았어요. 단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게스트하우스 쪽으로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이나 단속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협회에 있으면서 그 공유숙박 관련 관광진흥법 개정에 대한 회의를 많이 참석을 합니다. 지금 뭐 그 한걸음 모델이라든가 상생협의회라든가 이런 회의를 가면은 숙박업 협회나 호텔업 협회나 이쪽 분들 많이 오셔갖고 공유 숙박을 허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호텔업이나 숙박업에는 규제가 많고 무슨 뭐 지켜야 될 게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호텔을 하는 입장에서 한 번도 그런 규제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않는데 말입니다. 처음에 물론 허가를 취득할 때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 저는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든 다음에 그걸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만 그거에 대한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이거에 대한 뭐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유지하고 이런 거에는 관리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 공유 숙박에 대한 이 규제나 법에 대한 문제점을 업계에서 보면은 딱 이렇습니다. 현실을 딱 보면 이게 나와요. 지금 아까 구철모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그 게스트하우스 업체 수는 한 10,000개 이상 됩니다. 서울에 10,000개 이상 되는데 실제 합법적으로 등록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그 중에서 한 1,000개 정도 돼요. 그러면 10배 이상 많은 숫자의 10배 정도의 숫자가 다 무허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인 거죠. 이거는 뭐 사실 저희만의 통계가 아니라 에어비앤비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에 예전 몇 년 전에 신숙박법 그렇게 해갖고 플랫폼에서 이런 무허가 업체들을 싹 빼면은 아마 90% 우리나라에서도 90% 이상의 게스트하우스가 에어비앤비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참 희한한 게 그분들은 지금 현실상에서는 왜 도대체 합법적인 것보다 10배 정도의 불법 업소들이 이렇게 난립을 하고 있을 수가 있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그걸 다 바라보고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이제 가장 의문인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나 법에 의한 규제가 솔직히 업계에 있어서는 족쇄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남들이 우리 업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허들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이나 규제를 통과해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육성이나 지원이나 이런 게 이 생태계를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정부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럼 왜 이렇게 불법 업소들이 난립을 하느냐? 아무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무허가를 해도 단속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단속을 저희가 합법적인 업소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단속을 한다 그랬잖아요. 점검을 하고. 근데 무허가는 단속이나 점검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서 단속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못 가는 거고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주소를 알고 있는 사업자가 돼 있는 합법적인 업소만 단속을 더 강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굉장한 문제라고 봐요. 이 법과 제도를 만들었으면 이거를 지키지 않는 불법이나 무허가 업소들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벌칙 이거를 합법적으로 안 할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들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허술해요. 벌금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만 내면 끝나니까 세금 안 내도 되고 벌금 안 내도 되니까 이분들이 차라리 허가 안 내고 무허가로 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자꾸만 이런 업체들에 대한 공유 숙박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더 많은 규제를 만들어 갖고 이걸 족쇄를 채울까 이거를 걱정하지 말고 이 불법 업소들을 양성화시키는 어떻게 하면은 합법적인 업체들로 만들어 갖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방점을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법과 제도를 만들 때 좀 현실성을 좀 감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유 숙박을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주택에서 해야 되는데 230제곱미터 미만에서 해야 됩니다. 그거는 69평 미만에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주인이 거주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한 사람은 꼭 한 군데서밖에 못해요. 그래서 확장성이 거의 없습니다. 확장성이 없고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만 받아야 됩니다. 내국인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인만 받아야 되고 내국인은 받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에어비앤비로 게스트하우스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합니다. 내국에서. 그러면은 다들 불법을 저질렀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현실을 조금 직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저희 같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들이 그러니까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들이 내국인 받는 거를 싫어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만 받으면 좋지 내국인을 받는 거는 꺼려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국인은 1박만 예약을 해요. 토요일 날 1박만 예약을 하면 외국인들은 보통 한 4, 5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목, 금, 토, 일 하시거나 뭐 금, 토, 일, 월 이렇게 하셔갖고 장기 숙박을 하시는데 내국인은 토요일 1박을 딱 해놓으면은 그 주에는 꽝이에요. 그냥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뻐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내국인 분들은 이렇게 좀 컴플레인이나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외국인 분들은 한국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아예 그 컴플레인 같은 걸 잘 못하고 요구를 잘 못해요. 근데 내국인들은 말이 너무 잘 통하니까 별거를 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분들은 또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약간 좀 엄격하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좀 점수를 잘 못 받았는지 평점을 굉장히 인색하세요. 그러니까 주인장 굉장히 친절하고 뭐 저기 숙소 되게 깨끗하고 너무 좋았다. 위치도 좋고 다 좋았다. 그런데 평점 3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이런 얘기하고 조금 뭐 힘든 것도 있었지만 괜찮았다 하면서 5점 만점에 5점을 줍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내국인들은. 그래서 사실 서울에 있는 호스트분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받고 내국인 받는 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방 분들은 또 다른 얘기죠. 외국인 관광객이 아직까지 지방에 많이 가시지는 않기 때문에 내국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분들도 이게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받고 싶지 않지만 지방에서 서울 오시는 분이 다 꼭 오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에어비앤비에서 예약을 해요. 그럼 저희는 거절을 하고 캔슬을 시켜야 되는데 손님들이 내 돈으로 내가 예약했는데 왜 안 받아줘? 그러고 캔슬을 안 해요. 그럼 저희가 강제로 캔슬을 시켜버리면 페널티를 받아요. 저희가. 그러면 에어비앤비나 이런 플랫폼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글로벌 룰인데 국가를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요. 네, 지역 인종 차별, 국가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페널티를 받게 돼요. 이게 사실 저희가 단속 그 내국인을 받았다고 이제 뭐 벌금을 내거나 이러는 게 낫지. 이게 페널티를 받게 되면은 저희가 랭킹이 뒤로 확 밀려버리거든요. 노출 순위가 확 뒤로 떨어져요.
이게 벌금 내는 것보다 페널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국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예약을 한다면. 그래서 별의별 꼼수를 많이 써요. 뭐 플랫폼에다가 내국인은 절대 사절입니다 하든지, 아니면은 내국인은 1박만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3박 이상만 예약을 받는다,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수를 쓰는데, 뭐 어쩔 수 없이 뭐 예약을 외국인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한국 분이 오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내국인을 차별하고 해야 할 정도로 하는 법을 만들어서 유지를 해야 되겠는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거주 의무인데, 같이 살면서 손님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디 게스트하우스 예약해갖고 딱 가는 주인 부부가 살고 있고 애가 여기서 뛰어놀고 있으면 같이 숙박을 하겠습니까? 거의 그런 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이런 제도가 나온 게 관광 발전을 위한 제도라면은 과연 관광 발전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좀 정부 당국에서 심사숙고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런 뭐 부작용을 정부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이걸 내국인 풀어줬다가 우후죽순 너무 많이 생기는 거 아니야? 주택가에서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범죄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 거를 한번 시험해보자고 규제 샌드박스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송도영 변호사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서울 지역에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 지금 미홈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협회랑 지금 송도영 변호사님 법무법인 미트랑 해서 지방에 한 군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군데 더 하려고 지금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